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저는 아름다운 단풍이 핀 국립중앙박물관을 오게 돼서 너무 반가웠었고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깜짝 놀랐어요. 한 30분 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날씨가 안 좋아서 좀 많이 안 오셨을까 봐 그렇게 좀 걱정했었었는데 많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어, 제가 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주제는 주로 그 조선 왕실에 관계된 공예품에 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공예품이 놓여야 되는 곳은 궁궐이기 때문에 궁궐과 그리고 궁궐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옷을 또는 어떤 음식을 또는 어떤 곳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살면서 어떤 것들을 향유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그거를 연구 주제로 했었었고요. 아마도 이걸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행복하게 공부하진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조선 왕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상하게 그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궁궐만 가서도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하려고 하면 궁궐에 뭐가 좀 있어야 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비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으로 다가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공부하고 나서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살았던 사람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조선의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나라를 빼앗겠는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텔레비전에서 계속 볼 때는 계속 뭐 여인들이 암투만 하는 정도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은 그런 것이 있었었고 궁궐 안에도 유물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살았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을 때 그들이 입고 먹고 쓰고 했었었던 이러한 공예품들은 틀림없이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서 쓰여져야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무엇을 볼 수 있었었냐면 우리가 요즘은 잘 알고 있는 의계라고 하는 거를 서울대 규장각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그걸 만났었던 때가 1990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계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데 예전에는 의계가 익숙하지 않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때 의계를 처음 보고 서울대학에 가서 거의 매일 지금은 의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저희 지도교수한테 선생님 저 의계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이 의계가 뭐냐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궁궐은 어떻게 짓는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쓰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의계를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계를 연구한다고 하는데 의계가 500권이 넘는 종류의 한 2,000권 가까이 되는 책들인데 그 책들의 상당수가 한자로 써 있어서 어렵기도 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한국사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한국사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역사니까 쉽게 접근하지 않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병주 선생님이 가장 의계를 많이 알리고 있고 하고 계신데 그분의 경우 어떤 걸 논문을 쓰셨었냐면 영조대왕이 15세의 정순왕후랑 결혼하는 딱 그 한 책을 가지고 쓰신 거예요.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런 경우고 나머지 500권의 책들은 그 선생님의 관심 분야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책들의 상당수는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그러니까 이 경복궁을 어떻게 짓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옷을 결혼식 때 어떤 옷들을 지을 때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록과 그렇지 않으면 결혼식 할 때든지 이런 곳에 사용해야 되는 당신은 왕비니까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도장이든지 이런 걸 만드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는 여러 선생님들이 이게 그러면 그냥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구나라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 공예품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의 상당수는
이렇게 제가 공부할 때 어려움을 느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어디에 기대서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어려웠었는데, 그리고 도대체 조선 왕실의 공예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궁금했었었는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이 의계라고 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떻게 이것들이 들어가 그림과 그 다음에 설명들이 들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현재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린 그 내용을 보시면 한 페이지를 넘겨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그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국왕의 즉위식에는 어떤 상징물들이 있는가. 국왕은 보통의 경우는 국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곧바로 즉위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날을 즉위식을 합니다. 즉위식을 하기 때문에 크게 별다른 걸 만들질 못하고 도장을 전해주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즉위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상징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만, 그 상징적인 곳에 사용되는 공예품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궁궐의 조선 전기는 앞에 있는 문에서부터 근정문에서 근정전까지 들어갔고, 조선 후기에는 인정문에서 인정전까지 가는 그 공간에서만 이 즉위식이 벌어지면서 도장을 새로 등극한 왕한테 주는 정도까지가 즉위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다음 페이지 가시면 5페이지에 제가 국왕의 혼례와 상징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었어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도대체 무슨 상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징을 할 때는 왕비의 경우는 새로 왕비를 뽑아놓고 지금 안국동 별궁이라든지 이런 별궁으로 모셔서 왕비 교육을 몇 개월 동안 시키면서 옷도 만들어 입히고 이와 같이 할 때, 그것을 만드는 것을 가래도감 의계라고 하는 곳에서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 그때 왕비한테는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야 왕비를 왕비로 인정을 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공예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6페이지를 보시면 조선 후기에 많은 왕과 왕비의 결혼, 그 다음에 왕세자와 왕세자 빈의 결혼, 왕세손과 왕세손의 손빈의 결혼식이 있었었는데, 그때마다 국가에서는 몇 달 동안 어떤 것들을 만들어 준다는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계라고 하는 책에 여러 개의 공방, 제작하는 곳을 만들어 놓는데, 첫 번째 공방에서는 주로 뭘 만드느냐면 교명이라고 하는 것, 왕비한테 이러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당신이 샀으면 좋겠다, 당신은 참 아름답고 현석한 여인인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교명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왕하고 왕비가 결혼을 하면 안동궁 별궁에서 궁궐까지 모시고 오는 친형례라는 걸 합니다. 그 친형례라고 하는 건 이전까지와 다르게 뭐냐면, 왕비가 드디어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조선 전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왕비는 대부분 왕하고 왕비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남자들이 장가를 가는 경우가 많고 여자들이 시집 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사임당의 경우, 강릉에서 자기 어머니 집에 살았던 것은 남자가 덕수이 씨, 이분이 장가를 온 거예요. 그리고 조선 전기의 상당수 기록을 봐도 남자분들이 장가를 가서 그 다음에 이 친정집 여자 집에서 재산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이렇게 시집을 오는 의례를 친형례로 할 때, 친형을 하려고 하면 가마를 타고 오면서 깃발이라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방에서 주로 보인다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삼방의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할 때 제가 결혼하고 나면 뭘 합니까? 그 도장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왕비가 가지고 있었던 도장이든지 왕이 가지고 있었던 도장 같은 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왕비가 가질 때나 왕이 가질 때는 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자나 세자빈이라든지 한 단계 낮은 사람은 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장이라고 할 때 인은 그 세자 이하 사람들이 부르는 거고, 그 왕의 경우는 옥보, 어보, 금보 해서 보라고 불러야 돼요. 똑같은 형태의 거북이 도장이라도 왕권은 오보, 어보라든지 옥보로 부르고 혹은 금보라 부르고, 똑같은 건데 그 세자 것은 옥인이나 아니면 그 다르게 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보와 인의 차이점, 그리고 같은 거래도 왕의 것은 그 이 옥으로 만든다고 하면 세자의 것은 대나무로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옥책과 죽책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이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그 보시면 훨씬 여기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할 때 그 똑같은 문양이라도 왕의 문양인 경우는 그 왕의 발톱이, 그러니까 그 용의 발톱이 5개이고 세자는 4개이고 이런 차이점들이 조금 보일 거여서 그런 것까지 같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두우신데 이걸 보시느라 좀 고생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지금 제가 오늘 하려고 했었던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조선의 왕실 공예품 중에 왕권을 상징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께서 슬라이드를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임금님의 옷에 큰 용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용보라고 합니다. 임금님은 하늘이기 때문에 둥근 형태의 앞뒤에 있는 것을 흉배라고 안 하고 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네모난 그 흉배라고 해서 앞뒤로 붙이는 걸 네모난 거를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해서 네모난 그 흉배를 붙이는 데 비해서 임금님이나 그 왕비는 이렇게 둥근, 세자나 둥근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앞과 뒤 하고 어깨까지 하기 때문에 백성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즉위식과 상징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혼례식과 그리고 상징물, 그리고 그 상징물들이 가지고 있는 종별과 수량, 제작은 어떻게 했는지, 왜 그렇게 제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넣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의계라고 하는 책이 왕실의 결혼식이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제작하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거든요. 의계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 그 인간 문화재들에 의해서도 계속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어느 시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우리한테 의계라든지 아니면 조선시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한테도 보물로 되었다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 후손들한테 고스란히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후손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면 형태만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제작 기술까지 넘겨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꼼꼼하게 기록한 것이 의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도 조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권의 상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여러 선생님들하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실의 공예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철저하게 그 의례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왕의 것은 그 발톱이 5개인 용을 만들어라, 4개짜리를 만들어서 왕한테 입히면 그건 참담하기 때문에 4개짜리 발톱을 만든 사람 자체가 아마 그
잡혀 들어가서 죽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옷의 색깔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왕 것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자의 것은 검은 오칠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왕거와 세자 것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다고 하면 왕권을 상징하는 것도 또한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도장이 있을 거예요. 이 도장이 있다고 하면 왕이 내가 그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뭐 누구를 국무총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뭐 그 교육부 장관을 한다든지 하면 도장을 찍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또한 저희들도 일정하게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도장을 사용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사용하는 저런 거를 왕어자해서 어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보라고 부르는 저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그 결혼할 때든지 아니면 돌아가셨을 때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한 글 같은 걸 써놔서 저것을 어책이라고 부릅니다. 어책과 어보를 합쳐서 책보라고 부르고 이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조선 초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어보만 해도 380개가 넘고 이랬기 때문에 저것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올라 있어요. 중국에 제가 가봤는데 중국에 갔을 때도 중국의 도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도 명나라 청나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조선 왕조 내내 27명의 왕이 있었 적이 없는 거예요. 50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도장이 그 도장만 해도 한 38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이 되었고요. 그 기록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 센터가 올해부터 내후년쯤에 청주에 또 한 번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기록유산의 아주 체계적인 강국인데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의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난중일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기록유산이 많은데 그 중에 책과 보가 금속에다 또는 그 돌에다 새겼기 때문에 금성문으로서 중요한 기록유산으로 올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책, 어보라고 하고 왕권을 상징합니다. 저 옥책을 일반 개인이 가질 수 없습니다. 저거는 임금님만 가질 수 있는 또는 왕비만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이기도 하고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저거 한 4명, 5명이 들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새길 때 적어도 이 장인들 200명 정도가 동원이 돼서 그 결혼식 할 때든지 돌아가셨을 때 새겨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그 의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칼, 어도라가 우리 흔히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용무늬 같은 것도 새겨져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인검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저거를 만들 때 호랑이 인자에 해당되는 것 4개, 호랑이 해에, 호랑이 달에, 호랑이 날에, 호랑이 시, 사인검이에요. 4개의 인이 되어 있는 그 시간에 만들어서 굉장히 사악한 거를 없앤다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명입니다. 그래서 왕비라든지 아니면 왕자 혹은 왕세자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만들어 주는 건데 오색 비단이에요. 그리고 짰습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에 대부분 하얀 옷만 입으면서 이렇게 오색 비단은 다 수입했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왕실에서 짠 거예요. 짜기도 했고 여기에 교명이란 글씨에 그 다음에 용 2마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승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붉은색부터 오방색 5개를 넣고 다시 여기에 그 승강용을 만들고 도장은 이 왕의 도장을 찍어요. 이렇게 찍으면서 그 다음에 이 만드는 것 치수라든지 그 다음에 짤 때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기록이 실제로는 의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만 실의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을 얼만큼을 들이고 그 다음에 몇 센치 정도로 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걸로 이 휘장을 두르고 그 다음에 짜는 건 누가 하고 휘장을 만드는 건 누가 한다는 것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남는 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다시 그 호조라든지 이런 데 되돌려줘요. 굉장히 기록이 철저한 나라이고 공예품 하나, 굉장히 작은 공예품 하나예요. 하나의 공예품이지만 그 공예품에 담겨져 있는 조선 왕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그 관리를 잘하고 했었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조선이란 나라가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했었던 것을 실제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별거 아닌 그 천처럼 보이지만 이 조선실에 가 있는 교명을 보시면 아 이게 왕비나 또는 왕세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하게 국가에서 짜서 줬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앉는 바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용상, 그쵸? 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용상이라고 할 때 용의 그 모습들이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임금님 것들은 대부분 다 무슨 색깔로 되어 있냐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칠, 그러니까 그러면 주칠이라고 하면 옷으로 칠한 겁니다. 그래서 옷으로 칠했는데 옷은 옷나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는 뭐 그 장롱이 자개장롱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집에도 뭐 자개상이 많은데라고 그 다음에 그 자개농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옷나무의 그 개수가 몇 개인지까지가 다 국가에서 그 계산을 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 국가의 재산이었었기 때문에 했을 때 이렇게 붉은 주칠로 한 거는 왕실을 그 중에서도 왕과 왕비를 상징하는 색인 거고 거기에 용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님의 용보라고 합니다. 둥근 형태로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하들 거는 네모난 흉배라고 합니다. 앞뒤로 있어서 흉배.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났기 때문에 둥근 형태의 것이 바로 왕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바탕에 붉은색의 황금색으로 이렇게 술을 놨어요. 중국의 경우는 술을 놓지 않고 짭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짜지 않고 이와 같이 이렇게 침선방이나 자수 하는 장인들이 왕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와 같이 해서 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임금님이 어딘가를 갈 때 지금은 막 뛰어가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이쪽에서 저쪽까지 갈 때도 조그마한 이 연이든지 열을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땅을 밟을 일이 있으면 지금 우리는 그냥 막 걸어가는데 아닙니다. 바닥에 행보석이라고 해서 화문석을 깔고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조선 말기 근대기의 사진에서도 임금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바닥이 자리가 깔려져 있었던 게 있는데 요 근래는 뭐 그 텔레비전 나올 때는 다 임금님 막 그냥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깔고 가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당시 타면 뭐 그 에쿠스나 아니 뭐 그 자동차 중에 벤츠나 그쵸 방탄차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시는 거였는데 남이 보지 못하게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휘장 같은 게 이렇게 내려뜨려져 있어요. 지금은 막 수십 개가 내려떨어져 있는데 영조 때 기록을 보면 여기에는 반드시 12개만 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너무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12개만 내렸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1년 12달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님을 밖에서 볼 수 없게 이렇게 항상 차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임금님을 볼 수 없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 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임금님 모자 중에서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면 같은 거 구슬이 이렇게 면류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실제로는 멀리서는 임금님 얼굴을 못 보게 하면서 임금님은 류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어느 순간 잘못하는 사람들 것들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 좀 덕을 가지고 베풀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공예품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 상징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왕권의 상징물인
그 가지고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교를 국시로 했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고, 유교를 국시로 했기 때문에 유교의 제도와 그 다음에 이런 것에 의거해서 왕을 왕답게, 왕비를 왕비답게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다른 조금 고려가 기족의 나라라고 하면 조선은 굉장히 왕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왜 쉽지가 않았냐면 내가 뭐 신숙주가 예뻐가지고 신숙주를 국무총리 시키자 그러면 신숙주는 신씨 가문이어서 안 됩니다. 신숙주는 어려서 누구랑 친해서 안 됩니다. 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굉장히 철저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보다는 신하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경우도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내가 했었던 내용을 왕이 볼 수 없어요. 그 사초라고 해가지고 그 사관들이 임금님이 정말 화장실 갈 때까지도 쫓아가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놓고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왕 자체로도 있지만 제도로 그것을 갖춰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왕실의 공예품들이 그러한 것들을 제도로서 뒷받침해 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도장,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책, 어도, 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있겠죠.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조의 어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조의 어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태조 이성계에 관계된 어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태조 어보는 하나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원래는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그 태조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은 그 시오보를 만들기도 하고, 이분이 지금 이거는 이제 1897년에 만들었는데, 이때 왕에서 황제로 올라가면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조가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를 높여야 되느냐면 자기의 조상을 높이니까 태조를 또 높이기도 해요. 이렇게 높일 때마다 도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도장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태조 것으로 지금 이제 현재 현존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지금은 제가 왕실의 상징물로서 혹은 즉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래대 용품으로 가져왔지만, 모든 그 유물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 어디로 갔냐면 실제로는 다 이게 종묘에 있었던 겁니다. 종묘에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종묘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로 다 어디가 있냐면 국립고궁박물관에 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몇 개는 여기 이제 중앙박물관에도 와 있겠죠.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이든 아니면 국립고궁박물관에 가 있는 바람에 실제로 원래 이것이 있어야 될 종묘에는 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 종묘라고 하는 것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제례를 지내기 때문에 세계 무형유산이기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보물도 있고 국보도 있고 사적도 있는데, 제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거기에 있어야 될 공예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태조실의 태조를 증명하는 도장이 없습니다. 고종실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뭐만 있냐면 그냥 이 신주만 있고 나머지 것들이 없어서, 이것들을 다시 만들어서 복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아마 문화재청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이 원래 그곳에 있었던 곳에 있는 유물을 다 가져오더라도 한두 개의 그 상징적인 거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 개의 태조실에 태조 이성계의 도장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태조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신주 있는 것, 신주는 신주이고 신주 말고 평소에 썼던 것들, 그리고 돌아가셨더라도 혹시 도장을 찍을 일이 있을 때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상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있어야 될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만 보셔서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막 설명해요. 지금 이거는 거북이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은 그 인면은 네모나게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그 글씨가 써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끈을 이렇게 거북이의 중간 부분을 뚫어서 거기에 인유라고 해서 이렇게 끈을 달았는데 지금 보면 그 노란색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 대한제국이거나 다음에 바꿨을 확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왜? 조선시대는 붉은색이니까. 자, 그러면 그거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앞에 거랑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앞에 거에서 보았을 때는 그 끈이 우선 색깔이 노란색이었는데 이거는 붉은색이네. 그리고 혹시 국립중앙박물관에 끈이 없다고 하면 끈이 있어야 되는 건데 빠졌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선 끈이 그 붉은색에서 이거는 원래 세종어보 1452년에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들인 문종대왕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건 원래 오리지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1452년 건데 태조권은 아까 1899년 거였어요. 즉 그 이후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끈에서 차이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를 잘 기억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많이 다릅니다. 얼굴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거북이의 형상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북이의 형상이 이렇게 다른 형태고 그 다음 꼬리가 3개가 있는 이게 15세기 세종대왕 것이 그 정확하게 그 시대의 유물을 반영하고 있구나. 무언가 하나의 유물 가지고는 하나만 파악할 수 없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그 조선 왕실의 어보라고 하는 게 380개가 넘어요. 하나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던 석굴암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라라든지 그 다음에 그 통일신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유물이 많지가 않은 데 비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히 왕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면 의자, 아까 봤었던 어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지만 나머지 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행사용에 있었던 책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냥 하나 좀 버릴까 이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거는 옛날에 뭐 저기 삼국시대 거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각각이 실제로는 이거는 명문을 보니까 정확하게 세종대왕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아까 거는 보다 더 중요한 태조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임금님마다의 다른 그런 상징성도 있지만 누가 썼는지 언제 건지 어디서 썼는지 지금 이거는 돌아가셨을 때 문종대왕이 만들어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하나의 유물로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누가 썼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좀 더 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크기 뭐 10cm 정도의 작은 크기의 거북이 모양의 그냥 끈이 달렸다고 하는 거는 거의 다 공통되지만 조선왕실 그 공예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여러 가지 중첩되는 개념이라든지 유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밑에 글씨를 보시면 이렇게 구절문이라고 해서 한 번이 아니라 9번 구부러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이렇게 9번씩 구부러졌을 때 글씨 하나가 되는. 그리고 그거를 쓰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체가 왕실의 전자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이렇게 찍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세종오보 그 1452년 거였었는데요. 자, 1452년 거하고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를 보니까 이 작품 이제 그 세종 건 알았으니까 그럼 아까 태조 거랑 같이 비교해 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자, 이건 15세기의 세종어보였고 이것은 그 1683년의 태조어보예요. 세종 거와 태조 것이지만 그 1683년 즉 숙종 임금께서 이제 그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끝나고 났으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제대로 조선이란 나라를 힘있게 조금 더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했는데 시대가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게 바로 뭡니까? 첫 번째, 이 거북이 형상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조나 정조 때의 그러한 아주 사실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서 보였었던 그런 그 간단한 형태에서 얼굴이 조금 더 코가 그 불룩불룩하고 그 다음에 형상도 좋은,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최천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이렇게 훌륭한 그런 그 장인이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왕실에서의 그런 것들이 이 조각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일정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규범은 만들었었지만 그런 차이점들이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종의 그 금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보실 것이 뭐냐면 똑같은 건데 하나는 이 금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옥으로 만들었다는 차이점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금을 만드는 거와 옥을 만드는 건 차이가 납니다. 옥을 만드는 건 옥을 만드는 장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글씨를 새기는 장인만 있으면 되는데 그 금으로 만들 때는 금 가지고 글씨를 새기고 그 다음에 만들 때 이거를 주물을 떠서 부어서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한번 경찰청에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그 공부하는 사람이 경찰청까지 잡혀가나. 언제였냐면 제 4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세 만들 때 잡혀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었고요. 그 국세 만드는 사람한테 저는 충고를 했었어요. 당신 혼자 하지 말고 여러 명이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거를 의계에 쓰여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꼼꼼하게 기록하고 뭐 하라고 했었었는데 그 사람이 글쎄 그 국가에서 준 금도 띄어먹고 거기다 자기 이름도 쓰고 막 기억나시죠?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냥 그분하고 둘이 손잡고 그냥 야 대한민국세 우리 이번에 만들어서 장경 이름 좀 한번 날려보자라고 했었으면 아마 저 여기 못 오고 아마 어딘가에 숨어서 지금 살고 있었을 텐데 의계처럼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벗어났을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혼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작업을 했었던 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같은 1452년과 그 다음에 1457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시기지만 금보랑 은보는 옥보는 그 돌멩이에서만 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보보다는 조금 그 표현이 다르다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거는 거북이로 되어 있는데 아래 거는 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바로 뭐냐면 대한제국 시대가 되면 1897년에 명성황후, 즉 명성황후 민항비의 그 황후 것이기 때문에 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00년에 다시 이걸 옥보로 만들었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왕일 때와 황제일 때 혹은 황후일 때 용과 이 거북이와 용으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볼 때는 굉장히 금이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종 때가 가난했던 것 같아요. 유물 전체를 놓고 보면 실제로는 숙종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 힘이 있을 때가 훨씬 금 색깔이 좋고요. 고종 때가 되면 시대가 더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색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번쩍번쩍 한다는 것도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그 도금을 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재료에 따라 이렇게 용과 거북으로 그 나눠서 조선과 대한제국의 차이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래도 이렇게 그 금보와 그 다음에 옥보의 차이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개를 놓고 보니까 훨씬 더 그렇죠. 그 같은 재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양에 따라 또는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비교가 되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즉 이렇게 보시면 황후지보라고 이렇게 딱 써 있고요. 굉장히 힘이 강한 그런 모습들로 대한제국 때
새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별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시기에 따라 여러 개를 놓고 보면 시기의 변화가 보여요. 보면 17세기에 굉장히 잘 만들었던 이 태조 어보가 있었었는데 19세기가 되면 조금 이렇게 그 목도 더 뺐어요. 자, 거북이에서 목을 조금 더 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19세기에 이제 태조 어보들이 그러한 차이점들이 17세기와 18세기 이런 차이점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크지 않게 넓게 이렇게 보면 거북이의 목이 안 빠졌던 거에서 목이 이렇게 쭉 빠져나와 있는 그런 형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른 차이점, 한 개의 유물이 아니라 두 개의 유물을 가지고 보면 시기를 좀 차이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개의 유물, 맨 처음에 봤을 때 한 개의 유물을 봤을 때보다 두 개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이해가 쉬워졌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들이 있을 때 좀 쉬워진다는 걸 볼 수 있어서 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이제는 시 공간하고 사람까지 보면 조금 더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보게 돼요. 도대체 언제 만들었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 15세기에 만들었는지 또는 20세기에 만들어졌는지 이 차이에 의해서 하나는 그 거북이였고 하나는 용이었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옥을 만드는 곳에서 했는지 아니면 그 금을 만드는 공방에서 했는지에 대한 차이점들이 또는 어디서 사용됐는지도 있습니다. 만들었는지도 있지만 쓰였는지도 같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조금 쓰는 사람, 왕이나 왕비도 중요하지만 만든 사람, 장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는지, 아까 최천약이 만들었다고 얘기했듯이 누가 만들었는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썼는지, 왕이 썼는지 아니면 명성 황후가 썼는지, 세종대왕이 썼는지 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세종대왕 때의 안기현이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조선 후기의 김홍도가 만들었는지, 이 차이가 또한 유물에 반영이 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용을 만들었는지 거북이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왕의 즉위식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즉위식을 보면 유교를 국시로 했던 조선시대에 백성들은 관혼상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실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 가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것을 국장 혹은 의계 책에서는 흉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종묘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 것은 길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결혼식 하는 걸 길례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제일 큰 길례는 실제로는 제례입니다. 그리고 왕은 관원상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의 사신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맡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왕이 왕답게 하려면 군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즉 정조가 화성에 가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엄마 화경공 홍씨의 육순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군사 훈련을 합니다. 밤에 불꽃놀이도 하고. 이게 오례예요. 그 왕이 그 백성하고 다른 점은 이렇게 사신을 맡는 빈례와 그냥 굴례까지 하는 것이 있겠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왕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님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다 뭘로 써놨냐면 의례서에다가, 옛날 우리가 그 오례서라고 하면 가정의례 준칙 썼었던 의례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저걸 정해놨기 때문에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가 왠지 좀 답답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답답한 것이 아니라 왕이 왕답게,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예산도 줄고, 그 다음에 항상 작년에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시 보수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같이 조선 전기 그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는 국조 오례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조선 후기까지 계속 쓰다가 임진왜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다시 한 사람이 영조예요. 왜? 50년을 왕위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자기 뭐 부인도 죽고 뭐 여러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 거를 정리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정조도 춘간통고라는 걸 통해서
의뢰를 바꿀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한날에 고종 때 이걸 또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오래 때마다 이것이 변하지 않고 항상 지켜지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의궤입니다. 의례의 궤범, 전범이라고 해서 이것이 바뀌지 않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중국이나 일본에도 없습니다. 의궤는. 물론 뭐 성문 의궤라든지 이렇게 이 불교의 의궤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개 있었지만 의궤라고 하는 책 전체 500권 정도가 있으면서 조선 시대에 이렇게 그 오래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냈었던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례 때마다 어떤 공예품을 아까 봤었던 어보라든지 어책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만들 수 있는 규범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규장각에 소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서각에 소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 있던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가져갔었던 것들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의례의 규범이라고 했던 이것이 조선 왕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거고, 이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1600년부터 1928년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교명이라고 하면 교명에 대한 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건 정말 조금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직도 이거 해석하고 공부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혹시나 아들, 딸 중에 누가 좀 공부를 좀 잘할 것 같으면 공부시키라고 하세요. 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기도 하지만 기록유산센터가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고, 그다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결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장이라든지 이런 때마다 이런 걸 기록해서, 기록문화유산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실록, 승정원 일기, 의궤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례의 상징물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권이 바뀌더라도 그 다음에 공예품은 계속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례 중에 첫 번째는 아마 왕의 즉위식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즉위는 가례라고 하는 범위 내 왕의 기쁜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돌아가신 것하고 맞물려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왕이 오르니까, 물론 내가 왕을 뭐 쫓아내서 연산군이나 강해군처럼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고 하면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선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선이라든지 뭐 사위, 반정 등극이 있는데 주로 선의가 많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울다가 옷 갈아입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것을 보면 태조 때부터, 태조는 개국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철종까지, 철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조선 전기에는 경복궁이 많고요. 조선 후기에는 창덕궁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의는 선왕이 살아있을 때 다음 왕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종, 그러니까 뭐 정종이나 태종이나 몇 명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사입니다. 선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세자가 오르는, 그래서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단종이, 그러면 막 문종이 막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우는 사이에 즉위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때 새로 도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그 도장을 옮겨주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하는 장소는 경복궁은 근정문에서 근정전까지, 창덕궁은 인정문에서 인정전까지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공예품 중에 옷도 들어가는데 옷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나머지 것들을 주로 많이 하겠어요. 여기가 인정전에 해당되는 인정문이고, 그다음 여기서 인정전 혹은 근정문에서 근정전까지 가요. 그래서 그 문에서부터 쭉 걸어서 여기 위에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는 것이 보통 즉위식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렇게 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도장을 받는 그 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아까 봤지만 그 뭐 여기가 임금님 계셨던 곳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도장도 실제로는 1999년에 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임금님이 여기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앉아 있는 것도 실제로는 되게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록을 보면 여기에 보면 다 바닥에 자리가 깔려 있어야 돼요. 화문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면 여기에 정말 뭐 국무총리나 아니면 영의정이나 자의정들이 다 무릎 꿇고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릎 다 깨질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이 여기에 그냥 앉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리 깔고 그 다음에 이 두툼한 복 깔고 다시 또 자리 깔고 앉아야 돼요. 보통 세 겹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여기도 보면 넓은 바닥에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부들자리라고 또 해서 두툼한 거 깔고 그 위에 화문석 깔아야 돼요. 그러면 황금색으로 보여서 굉장히 화사해 보일 건데 외국 사람이 오면 그냥 단청만 구경합니다. 중국은 여기 바닥에 이 카페트 깔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대로 궁궐답게 좀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건축하는 사람이 저보다는 좀 힘이 세가지고 제가 아직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거를 좀 제대로 잘 갖춰서 해놓지는 못했습니다. 자 보시면 임금님이 즉위할 때 근정문에서 근정전까지 갈 때 반드시 뭘 넣어야 되냐면 자리 위에 이렇게 도장을 놓고 도장은 다시 보자기를 싸고 그 안에다가 보통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자기를 또 싸서 그거를 보록에다 집어넣고요. 보록을 다시 한번 또 싸서 여기 호갑에다 집어넣어요. 한 번에 넣지 않습니다. 보통 세 겹입니다. 도장을 집어넣어서 보통과 보록에다 집어넣는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미륵사지나 왕흥사지에서 이 사리기가 나왔는데 사리기를 맨 바깥은 돌이에요. 그런데 그 안은 금동이고 그 안은 은이고 그리고 다시 금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세 겹 쌓는 것처럼 항상 우리나라는 이 왕실의 것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도장을 보자기를 싸고 통을 집어넣고 보자기를 싸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즉위할 때 상징물들이 항상 여기에 놓이는데 임금님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그 앞에 보시면 상징물들로 이렇게 그렇죠?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쭉 늘어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즉위식이라든지 조화식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왕을 왕답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 여러 개의 벤츠, BMW를 막 갖다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방탄차까지 이렇게 놔야 그렇죠? 얼마나 많은 차를 타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걸어 다니지 않고 계속 차를 타고 움직인다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반드시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자리를 깔고 여기 앉으신 거예요. 신하들이 앉고 그다음에 양옆에 쭉 깃발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깃발 들고 이렇게 쭉 서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의장들이 있는데 봉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자체가 실제로는 어떤 것들을 배치한다는 게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 기록들이 이제 의계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했었던 거를 이 세종대왕 즉위식을 경복궁에서 했을 때 양옆에 쭉 만들어 놓고 신하들을 이렇게 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편에 어떤 쭉 서 있는 이게 다 깃발이에요. 지금 서 있는 깃발들이 있죠. 깃발들의 명칭들이 의계책에 넘기면 계속 그 깃발들의 명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깃발들 중에 이렇게 청룡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깃발들 중에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깃발 중에 임금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용깃발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하가 있을 곳에 뭐가 있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의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깃발이 멀리서 있으면 임금님이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공예품들이 이와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이제 흥미로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장면인데요. 최근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 예전의 그 안국동 별궁이었었던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공예박물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안국동 별궁이 바로 지금 이렇게 그 풍문여고 자리였는데 그곳이 예전에는 왕비들이 그 결혼식 하기 전에 준비했던 그 안동 별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동 별궁 자리에 지금 이제 공예박물관을 만든 그 일들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의계 속에 있거나 이제 관련되는 것들을 가지고 장인들한테 새로 만드는 일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때 만드는 샘플들에 해당되는 것들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맨 앞에 계신 선생님이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조선 후기에 왕하고 왕비 혹은 그 세자와 세자빈 그리고 세손과 세손빈이 혼례식 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 1602년에 선조가 왕비인 임목왕후랑 결혼해요. 그때가 되게 늙었을 때입니다. 19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10살 정도만 되면 보통 세자는 10살 정도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살 정도 되면 그 당시 임진왜란이 돼가지고 그 신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이 든 그 신부감을 맞이했었던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대부분 15살이고 그 다음에 그 세자빈의 경우는 11살이어서 이제 그 조혼의 풍습도 있었었지만 세자들은 10살에서 11살 정도 그리고 그 왕비들은 15살 정도 되는 그 분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영조대왕이 60살이 넘으셨지만 다시 결혼하려고 그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동안 나 빨리 결혼시켜달라고 막 신하들한테 졸랐어요. 그 신하들이 안 됩니다. 3년상은 치르고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미루자마자 3년상 끝나자마자 나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있는 처녀들의 대상이 15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순왕후가 되신 거거든요. 실제로는 정순왕후의 고향은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서산에 있더라고요. 그 서산 쪽에 계시고 있기도 하고 뭐 정순왕후와 정조의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결혼은 주로 왕비일 때는 15살에서 16살 그리고 세자일 때는 10살에 했던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이전하고 다르게 친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요. 즉 뭐냐면 조선 후기가 되니까 조선 전기랑 다르게 유교 유학자들의 그 힘이 좀 세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환양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청나라라든지 이런 데 잡혀갔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올 환 그다음에 고향향 그래서 환향이었거든요. 근데 여자들을 그렇게 데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실제로는 그 여자들 외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그 가져갈 만한 것들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 사람을 많이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뭐 그 잘못이라고 해서 환양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왕법이 왕의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하들하고 달랐었는데 송시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예법이 바뀝니다. 예법이 바뀌면서 신하의 예와 그 다음에 가례로 이 국가의 오례로 해당되는 것보다는 약간 그렇게 좀 바뀌면서 결혼식이 친영 즉 그 시집 오는 거를 그 강조하면서 하는 장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친영의 대상들이 많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왕비 후보자들을 이렇게 별궁에 어이동 별궁이나 안동 별궁에 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뭐 하오체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그 아랫사람들 대하는 거라든지 옷 입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곳이 어이동 별궁이나 그 다음에 안국동 별궁 그리고 운영궁 같은 데서 가르쳤던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가래도감 의계라고 해서 의계는 이렇게 왕과 왕비에 따라서 어떤 물품들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이렇게 의계에 기록이 돼 있고요. 그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일방에 이렇게 교명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형 때 납치라든지 납증이라든지 곡이라든지 책비라든지 그다음에 친형이라든지 동내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어떤 것들로 그 공예품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지를 이렇게 물품들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서 정해져 있는 것들을 주로 그 제작을 해서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도 조선 중기 이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면서부터 성리학적인 이념이, 조선 전기까지는 그 남녀 7세 부동석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 뭐 제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강조가 되지 않았었는데, 조금 더 유교적으로 우리가 그 이 어떤 부분에서는 임진왜란 끝나면서 그 나라가, 다른 나라는 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고 그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는 쪽에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조선이란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성리학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규제하는 주자학적인 그런 것들을 바뀌면서 이런 것에 이 친형, 시집 가는 거가 조금 더 강조되면서 왕비를 그 궁궐로 모셔오는 의식이 조금 더 그 강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조선 전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과 다르게 남성 중심의 주자학적 성리학이 조금 더 성행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가 간다는 개념에서 시집 간다는 개념으로 시집살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많이 바뀌는 게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후기, 그 송시열이라든지 그 이후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 이제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왕실에서도 조금 더 이 혼례할 때 친형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택단자를 하면 그 영조대왕이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 15세에 해당되는 모든 소녀들은 결혼을 못 합니다. 아무도 결혼을 못 하고 있고, 물론 정해지긴 해요. 누구누구 정하겠다고 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금혼령이라고 하는 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간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할 때 이제 간택단자를 이렇게 보여줘서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고, 그때 3명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은 옷도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나머지는 결혼하기 좀 쉽지 않아요. 임금님 받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대왕 때가 가장 그림으로 보면 그 가장 그 검소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왕은 이미 60세가 넘으셔서 그 닭이는 다 가지고 계세요. 당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왕비한테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미 그 이 임진왜란 끝나고 그 청나라하고 그 병자호란 다 끝나고 나서 숙종 때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그 이 중국하고 또는 일본하고 이 중개 무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이 은이, 왜 은이라고 해서 은이 많이 쌓여서 그 굉장히 부자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이제 일본하고 그 이 청나라가 직접 교육을 해요. 한국이 그 5원에 사가지고 500원에 팔았거든요, 중국에.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비단을 그 뭐 5만 원에 사가지고 일본에 100만 원에 팔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중개무역을 하고 돈이 많이 벌리면서 조선 사회에서 누가 힘이 세졌냐면, 실제로는 그 역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힘이 세졌기 때문에 저희 언니 장희빈 그 집안이 나와가지고 재벌가예요. 재벌가가 나와서 왕권을 다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했었던 팀이 민씨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 한쪽 팀은 기존에 있었던 그 이 문인이라든지 이런 그 권력 있었던 세력이었고, 또 한쪽은 재벌가문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벌면서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왕비까지 교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이 싸움이 있었던 거고, 그런 거를 자기가 그 숙종이 힘으로 잡아보려고 한편으로는 기사환국이라고 해가지고 바꾸기도 하고, 그 이 정권 세력들을 바꿨었던 것이 그 조선 후기 그 장희빈과 민왕 그 민비 간의 그러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하고도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데, 그러고 나자마자 이제 그 이 역관들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직교역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져요. IMF가 온 거예요. 실제로는 IMF 와서 그 다음에 됐었던 것이 영조 때였기 때문에, 영조 때가 되면 그 해외 여행도 가지 못하게 하고서 다 어디로 가랍니까? 금강산 여행 가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해외 수입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그 당시의 시대상에 굉장히 국가의 곳간이 약해졌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던데 그걸 통해서 실제로는 보면 이렇게 의계에서도 가장 친형 중에 결혼식에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져 있는데 그림에 뭐 2,400명이나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의계에서 가장 이렇게 근검하고 절약하면서 하게 만드는 것이 영조 때였던 걸 실제로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우리보다 더 한국적인 자주의식 같은 거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메스라든지 가마라든지 그 다음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옷 같은 걸 통해서 그 당시의 왕실에서 어떤 것들을 보았는지에 대한 거를 실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실 공예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정하게 하나의 공예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간에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썼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걸 조금 더 봐야 된다고 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의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가마를 타고 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국동 별궁에서든지 어이동 별궁에서 이 궁궐까지 가는 거를 행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결혼했다고 하는 거를 행사로까지 보여주지 않았는데 왕이 결혼했다는 것도 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게 했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조 때 이렇게 돈이 없고 그 다음에 가난해졌기 때문에 뭘 하느냐면 가정 의례 준칙처럼 결혼식 할 때 꼭 써야 되는 물품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국헌정례고요. 그 다음에 죽었을 때 조금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국조 상례 보편이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이렇게 의계라고 하는 거 그 이전까지 국조 오레이의 성격에서 국조 속 오레이를 만들게 된 시대적 배경이 되기도 하면서 거기에 앞에서와 앞에 국조 오레에서 있었던 거랑 기본은 같지만 조금 더 자세히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물품도 실제로는 국조 오레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도장이 있으면 도장을 넣는 보통 그리고 이 보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걸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 위에 올려놓고서 책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사용했었던 물품에 대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림까지 그려놔서 영조 시대 이후 뭐 김홍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렇긴 하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주로 국조 오레이나 국조 속 오레이, 국헌정례처럼 의례서에 규정되어 있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는 이제 각 방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도 다시 보겠습니다. 가래도감 의계는 저렇게 국헌종례에서 만들었던 거를 시기별로 아까 왜 결혼식 할 때마다 어떤 사람하고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만드는 것들을 의계 책에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17세기에는 소현세자부터 현종 때까지는 1방, 2방, 3방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 교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규정했다고 하면 1671년 이 숙종 때부터는 별공작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가구나 그릇 같은 것도 제작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조하고 정순왕 가래 때부터는 전각도 수리하기도 시작합니다. 결혼할 때 만들어주는 것들 치선당이라도 이런 걸 만들어줘서 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 의계책이 이 왕실 공예품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볼 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가장 핵심이 되고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일방에는 교명이 그려져 있고 의대, 옷이 그려져 있고 이것을 덮는 함이라든지 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에는 주로 연녀라든지 노부, 의장 같은 게 그려져 있고요. 3방에는 주로 그려져 있는 게 옥책,
죽책, 옥보, 금보, 그리고 함계, 그리고 보자기.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예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실은 항상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징물을 제작할 때 주로 이제 그림은 이렇게, 지금 이게 의계에 그려져 있는 거고요. 의계에 그려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현재 현존하는 유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에 새겨져 있는 글씨에 의해서 이것이 써 있는 의계에 이 도장이 현재 현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거를 만들 때 어떤 장인들이 그 동원됐는지까지도 실제로 명단이 다 있어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인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는 그 조선 후기 공예 중에서 왕실 공예품 중에 특히 이렇게 상징물에 해당되는 것들의 경우는 만든 제작자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전 시대랑 조금 다른 그러한 특징을 볼 수 있고요. 그거는 뭐하고도 똑같으냐면 왕릉 앞에 성물들을 누가 만들어서 세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보를 만들었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왕릉을 만들었던 사람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같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 그 다음에 보록, 이 디운등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 그 위에 여기다 올려놓고 결혼식 할 때 읽어주기도 하고 도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계에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해당되는 만들 때 못 하나까지도 실제로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그건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의계에 그림을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 한 개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옥보 한 개를 만들어 준다 하고 그 옆에는 뭐가 써 있냐면 이게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 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이라든지 이게 도금이니까 이러이러한 그 재료들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옥도 남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떤 옥을 몇 과를 갖다가 누가 캐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을 뚫는 소똥이는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영희는 매듭을 하라고 하면 매듭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매듭 속에 금종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금종이는 또 어떤 사람이 만드는지 이게 다 일일이 분업화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장인들 중에 이걸 다 제대로 구현하는 장인이 실제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있고 어떤 부분은 없는데 상당 부분의 이런 경우 그 당시에는 이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만드는 재료, 만드는 도구에 해당되는 것들을 자세히 가지고서 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종이까지도 이와 같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보 중에 이렇게 고종 황제가 1919년에 돌아가셨을 때 만들었었던 시어보입니다. 옥 보니까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것 중에 1900년도에 명성황후는 이 옥보가 용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겁니다. 왜 그러냐면 1919년, 올해가 2019년 100주년이 됐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 고종 황제의 옥보는 한번 다시 봐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셨을 때 보통은 황제니까 고종 황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보를 해드려야 돼요. 지금 명성황후 거는 1900년도에 고종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 용이었어요. 그런데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1919년에 만들어진 이 옥보는 용이 아니라 거북입니다. 그 당시 이미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고종 황제를 황제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는 이렇게 됐기 되고, 그다음 황제였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맞습니다. 시어보니까 명성황후를 부를 때의 이 용로. 그런데 그렇지 못했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까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아까 제가
그 여러 선생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보여줬었던 도장이 기억나실 거예요. 뭐냐면 세종대왕의 시호보를 보여드렸어요. 세종대왕 돌아가시고 문종께서 만드신 시호보는 금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옥보예요. 결국 뭐냐면 조선시대 내내 시호보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무엇일지 제가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다 금보예요. 금보인데 고종 황제 지금 현재 그 옥보로 만든 거고, 지금 이거는 시호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명성황후 거의 황후보기 때문에 어보를 만들 때 용으로 만드신 거예요. 왕이나 황후거나 왕이나 황제거나 황후나 황제거나 네, 이렇게 왕후나 황후이거나 또는 황제이거나 왕이거나 이렇게 왕과 황제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르는 명칭에서 차이가 있듯이 문양에서도 형태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1919년에서 100주년이 된 올해에 만들어진 그 시호보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금보로 만드는 것이 시호보가 맞아요. 고종 황제 것이. 그런데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시호보조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이와 같이 거북이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게 매우 안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나라를 잃어버리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것도 하고요. 고종 황제의 그 옥보에 본인이 살아생전에 1899년에 만들어져 있을 때 황제로서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용이었었습니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는 황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가 우리 덕수궁에 있었던 덕수궁 그 덕수궁 뭐 이왕이라고 불렀다고도 하고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 바로 저런 그 도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도장이지만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99년에 이와 같이 됐을 때 황제로 올랐었을 때 만들었었던 황제 도장이고 황제의 도장 바닥의 인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넣는 보통 그리고 그것을 넣는 호갑입니다. 본인이 황제였을 때 제대로 제작을 했었었는데 돌아가셨을 때 제대로 대접 못 받았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 그 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 보시면 316개나 됩니다. 이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을 정도로 이렇게 많고요. 수량의 보면 금보가 145개, 그 다음에 옥보가 165개, 그리고 은보라든지 백철로 된 것까지 해서 316개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은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정조 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효손, 그러니까 그 영조께서 그 세손인 그 정조한테 만들어 주면서 그 아버지가 없이 그다음에 다음번 왕위가 될지 안 될지 굉장히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그 효손한테 이와 같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효손한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세, 그 유세손서라고 해서 세손한테 그 말을 내리는 거예요. 왕이 말하기를 왕야갈,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냐면 그 영조대왕께서 불쌍하다 세손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83세가 돼서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세손한테 이걸 만들어 주면서 그 잘 부탁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장은 대부분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장만 있어가지고는 왕실 도장으로서의 위엄을 갖출 수 없습니다. 왕실의 경우에 위엄을 갖춘다고 하면 도장이 있고 그걸 보자기로 싸고 다시 그거를 그 통에다 넣고 이거를 보자기로 싸고 통에다 놓고 다시 이걸 또 보자기로 싸서 그 다음에 이 록에다 놓고 다시 또 싸서 그 다음에 호갑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도 그 왕실의 도장이 그냥 다닌다고 하면 그건 왕실 도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대로 다 갖춰서 즉
그 조선 시대 여인들이 옷을 입으려고 하면 안에 뭐 그 속바지 속속바지 해가지고 8가지 11가지를 입어야 되거든요. 여러 겹을 입듯이 왕실의 이 도장의 경우도 도장이 있으면 도장을 싸고 다시 또 한 번 또 싸고, 그리고 싼 거를 다시 그 함에다 놓고 다시 한번 싸고 다시 통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그 품격과 격조를 갖췄던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해서 이와 같이 하면서 색상은 붉은색과 그다음 가장자리는 초록색, 남색, 청홍으로 항상 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금전지를 가지고 가장자리를 장식을 해요. 복잡하게 지금 뭐 우리가 조각보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왕실에선 조각보 없습니다. 그리고 조각보, 우리가 흔히 조각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조각보 자체는 1920년 이후의 일인 거지 그 이전까지에선 조각보 나오지 않습니다. 왕실에서는 조각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각보에 그 보자기에 여러 종류의 보자기를 계속 싸고 또 싸고 또 싸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청색과 홍색으로 대비가 돼서 끈을 묶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이렇게 매듭을 해서 자물쇠로 잠글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도장과 그 다음에 보자기를 싸고 다시 보통에 놓고 이 보자기를 다시 싸서 록에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는 도장, 하나는 인주를 넣습니다. 인주를 넣고 양쪽에다 놔서 그걸 이제 종묘에다 놔야 되는데 종묘에도 지금 이 도장들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안국동 별궁에 아무것도 없듯이 종묘에도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이 태조의 금보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도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보자기와 여러 가지를 여러 번 쌌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장의 경우 해당되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도장의 거북이 모습이고 그 다음 위에서 본 모습, 그 다음에 도장의 인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면에 글씨를 보시면 글씨가 항상 구불구불한 9번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가 내려갈수록 글씨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글씨의 왜? 태조한테 처음에 올렸었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이 뭐 다음에 영조가 숙종이 올리고 또 영조가 올리고 정조가 올리고 고종이 올리고 계속해서 이 이름을 더 올려요. 조노라고 해가지고 계속 올리기 때문에 이름들이 계속 늘어서 점점 시대가 내려갈수록 글씨가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아지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316개가 저렇게 다 싸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고 그런데 그게 조선왕조실록이 많은 것처럼 이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의계도 많고 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록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 유교라고 하는 것이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들도 좀 기록을 잘 남겨서 대통령 기록관 같은 곳에 잘 남아 있으면 그게 나중에 우리의 이 세계 유산이 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왕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왕비 것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보니까 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황후가 됐을 때, 황제나 황후가 됐을 때 합니다. 그래서 태조의 신의왕후 죄송합니다. 이게 옥보인데 잘못했네요. 그래서 1899년에 옥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용을 만들어서 1897년에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태조를 황제로 올리면서 그의 부인들 신의왕후하고 한씨하고 그 다음에 신덕왕후 강씨를 황후로 올리면서 만든 도장입니다. 그래서 용 문양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고황후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의왕후, 고황후의 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황후보라고 해서 도장을
이렇게 새겨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도장 있으면 그 도장을 보자기로 이렇게 싸면서 넣는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똑같은 태조가 있으면 신의왕후, 신덕왕후 것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누가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언제 사용했는지, 지금 언제예요. 그래서 저기 황후가 됐을 때. 그래서 조금 더 잘 갖춰 있는 건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뭐 향을 넣는 것도 있어가지고 썩지 않게 그렇게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끈 같은 것까지 잘 갖추고 있는데, 참 선생님들께서 그걸 좀 관심 있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고종 황제 때라든지 이때가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보통이거든요. 앞에 거보다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원래는 시대가 내려가면 이런 것들이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조금 가난해지거나 아니면 고종 황제라는 이렇게 조금 이제 그럴 때 뭐 약간 어려운 시기가 되면 이렇게 색깔이 도금한 색깔들이 조금 좋지가 않은 경향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도 여러 개 중에 비교해서 보시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 신의왕후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덕왕후의 경우도 고왕후였기 때문에 같이 고왕후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1452년 문종의 금보예요. 금보의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보는 아마 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통하고 이것들은 제 짝인지는 지금 약간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종묘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길 때라든지 이럴 때 섞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다 제 시대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보시면 이와 같이 문종의 금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싸는 보자기들과 그 다음에 이것들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왕께서 보시고 나서 상태가 조금 안 좋으면 다시 개비도 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시대는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고종 때 거는 거의 제 시대라고 하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종 때 아까는 17세기, 여기는 18세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시대가 맞진 않을지 모르지만 영종조 때 것이 고종 때 거보다 상태가 훨씬 좋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이렇게 거북의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료들의 경우, 그 다음에 형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도장을 많이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이제 도장만 보고 왔다. 다음에 나는 그래도 왕실의 도장은 그래도 이제 웬만큼 구별할 수 있다. 그렇죠? 최소한 거북이 그려진 거와 그 다음에 용 그려져 있는 거,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고종의 1919년 15 정도는 정말 가슴이 아팠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 보통의 색깔이 보통 이렇게 예쁜 보통이어야 되는데 시대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나라가 안 좋으면 통이 색깔이 안 좋더라. 뭐 이 정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로, 그쵸? 워낙 많은 걸 보여드리는데 그 중에 이제 영조의 옥보는 영조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만들어드린 그건데, 이렇게 보시면 예쁜 정조의 생각을 잘 담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유물들이 있으면 그 유물들이 놓여있는 실제로는 그 공간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보시면 이제 여기는 먼저 번에 갔던 거는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살짝 갔던 거였고, 지금은 이제 열렸을 때 간 거예요. 그러면 근정문에서부터 근정전까지 들어가서 이 안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놓여 있느냐면 실제로 이거는 제가 하기 전 단계에서 해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에. 이렇게 바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거는 품격을 갖추고서 공예품을 제대로 놓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공예품들이 보자기를 쌓고 통에다 넣고 다시 보자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종묘에다 놓아야 되는 거였다고 하면 이것이 막상 실제로 사용됐었던 궁궐에 놓였을 때는 어땠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면 이렇게 놓여야 되는 게 실제로 맞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자리도 좀 깔리고 행사 때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행사라고 하는 공간에만 놓였기 때문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때도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안 깔려 있어서 안 깔려 있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보면 앉을 때도 방석도 어떻게 이렇게 놓여 있을까? 제가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이후 거에는 제가 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건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래서 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자리도 깔고 좀 바꿔서 합니다. 그리고 함령전이든지 아니면 다른 궁궐에 전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이 근정전에는 지금 현재처럼 돼 있는데 이 안에 좀 내부에 자리 좀 깔고 그다음에 좀 품격 있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리를 그냥 깔아놔 봤어요. 사진으로만 한 겁니다. 사진으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선생님 보고 애니메이션 하는 선생님 보고 자리를 좀 깔아달라고. 그리고 뒤에도 자리를 좀 깔아달라고. 근데 여기다 못 깔았어요. 여기다 올리려고 하니까 좀 안 그려져서 여기도 원래 하문석 깔고 그다음에 앉는 걸 넣고 다시 깔게 놓고 놓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지까지는 못했었는데 그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리 이러한 기물들을 놓은 건데 이렇게 올라갈 때도 행보석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를 걸어갈 때마다 자리에다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말까지도 이 장흥고가 계속 있었어요. 장흥고라고 하면 자리도 깔고 그다음 벽에 벽지 같은 걸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건 해본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기물들을 놨는데 이 기물들을 놓으면서 샘플로 잡은 건 이렇게 옥보에 보통과 보록이 있는 이거를 지금 현재 국립중앙 고궁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것들을 샘플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옥보를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옥보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만 선생님들 이것만 봐요. 사람들은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안 본다고. 그래도 안 보지만 도장 놓고 보자기 놓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렇죠? 다시 보통 놓고 보자기 놓고 쌓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거 아무도 안 보고 사람들은 그냥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만 있어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에다가 좀 도장이 좀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왜? 아니 제대로 갖춰 입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갔을 때는 이것만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교명의 경우는 지금 아까 도장이 218개 정도 316개였잖아요. 그렇죠? 교명도 이렇게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직물이. 그래서 남아 있고 교명마다 여기에 교명이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글씨 써 있고 하는 것들은 의계에 있는 대로 똑같이 짜기 때문에 그대로고 나머지 글의 내용은 왕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바뀝니다. 이거는 바뀌지만 나머지 그림이라든지 이 형태의 기본적인 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거나 고궁박물관에 있는 거나 거의 시대의 변화 없이 거의 그대로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의계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아까 계속 봤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는 1837년 거를 가져왔는데 세선빈을 임명한다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교명이라고 하는 거에 직조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오색으로 되어 있고 각 하나씩마다 각각 길이는 8촌이고 그다음 너비는 한자 두치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기도 하고 첫 번째는 이 홍색으로 하고
두 번째는 글씨를 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이 여기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그냥 해요. 약간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큰 차이 없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유물의 의계에 의해서 효연왕한테 실제로 주었었던 유물이고, 어떤 거는 군이 고궁박물관에, 어떤 거는 군이 중앙박물관 등에 이렇게 소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물입니다. 실제로 이게 그 의계 책이고,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만들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색 띠 같은 것들도 다 짜서 하는데, 중요한 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부분 다 이거는 도감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짜는 거는 상의원에서 짜고, 여기를 장황 표구하는 거를 도감에서 합니다. 결혼식 할 때. 그러니까 보통 때 비단은 상의원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림 그려져 있는 대로 유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과 유물을 맞춰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옥으로 되어 있는 이게 옥책 2건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옥책이 지금은 2개로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10개도 되고 20개도 됩니다. 그러면 6개짜리가 되게 작은 건데 그것도 되게 무거워요.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남양옥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남양옥을 가지고 옥가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옥가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길이는 9촌이고, 그 다음에 넓이는 1촌 2푼이고, 두께는 이렇게 해서 두께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옥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변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장인들이 쫙 뒤에 붙어요. 그래서 그 장인들이 어떤 장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든 유물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거는 일일이 글씨를 잘 쓰는 한석봉 같은 사람이 글씨를 쓰면, 그러면 그거를 가져다가 옥장이 하고, 그 다음에 화가를 불러와요. 화가가 대체 뭐 할까요? 뭐 하냐면 여기 노란색 황금색 있죠? 넣는 걸 화가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다르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두석으로 되어 있는데, 두석장이 저거를 갖다가 문양을 새기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연결하는 거는 구멍 뚫는 천열장이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 그 사이사이에 옥과 그 다음에 이 쇠 사이에는 직물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리벳으로 박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장인들을 동원하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겉에서 보시면 예쁜 천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천과 천 사이에는 이렇게 두툼한 솜을 집어넣은 솜보자기를 집어넣어서 얘가 깨지지 않게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여기를 다시 또 보자기를 크게 싸고, 그 보자기를 싼 거를 지금 이거보다 더 큰 궤에다가 또 저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한 4-5명이 들어야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그런 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경우나 또 왕이나 왕비는 아까 보았었던 옥책이면, 세자나 세자빈의 경우는 대나무로 해요. 왜? 아마도 이거는 절개라든지 지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세자의 경우는 빨간색의 대나무로 만든 거고요. 이게 옥간 옥책이 죽간이라든지 이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식의 책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새겨서 그다음에 황금색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세자 거기 때문에 붉은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곳에 집어넣습니다. 왕비의 이 옥책은 붉은색의 궤에다 집어넣고요. 그래서 주칠궤를 사용했으면 왕과 왕비 거고, 이렇게 흑칠궤를 사용했으면 세자나 세자빈의 것입니다.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죽책인 경우는 세자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 시대가 되면 이렇게 금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금책을 만드는 거는 이 명성황후라든지 이 사람들 거고, 황후의 것에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명성황후의 금책, 그리고 그것을 넣었었던 금책 주칠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교명을 넣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명에
그 시작과 그 다음에 왕의 도장이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이게 결혼식을 할 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거를 보시면 이거는 세자빈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왕비 거라고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거는 사도세자 거, 사도세자의 그 부인이었던 헌경왕후가 그 사도세자 그 세자 빈으로 됐을 때에 해당되는 그 교명을 넣었었던 함인 거고요. 아래쪽의 경우는 헌종하고 헌종비 효윤왕후의 것에 해당되는 교명을 넣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세자빈일 때 그 이 흑칠함이고 그 다음에 왕비일 때 주칠함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용문양을 보시겠습니다. 용문양은 여러 곳에서 있지만 이와 같이 상 위에도 그려집니다. 조선시대의 그 용문양을 아무데나 아무곳에나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궁궐 위에다가 해서 그 이 용이 물의 왕이기 때문에 화재를 막기도 하고 이와 같이 상 위에다 올려놓음으로 해서 상을 왕이 사용하는 상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특히나 붉은색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왕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발톱은 그 5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도 이거는 그 세손 발톱이 3개니까 4개면 왕세자, 그다음 5개면 왕거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그 영조의 그 어진이신데 영조의 어진의 그 앞과 뒤에 둥근 이 볼을 하셨고요. 어깨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친왕이 입으신 거예요. 이것도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영친왕이 결혼식 할 때 이 옷을 입었어요. 실제로 이거는 결혼식 할 때 복식이 아닙니다. 결혼식 할 때는 왕은 면복이라고 해가지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입어야 되는데 그 이방자 여사는 그 적이라고 해서 까치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그 영친왕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 영친왕이라고 해가지고 한 단계 낮춰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그 원래 1919년에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뭐 독살을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그때 못하고 이후에 했는데 그때 결혼할 때도 왕으로서 대접받으면서 그 이방자 여사랑 동등하게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자 여사가 훨씬 더 높은 사람의 옷을 입고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옷에서도 보여집니다. 물론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는 이렇게 그 왕에 해당되고 있는 용보를 그리긴 했었지만 옷이 가지고 있는 언제 결혼식 할 때 입어야 되는 옷의 그 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격은 맞지 않았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에 그 경복궁의 천정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용의 발톱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천정에 있음으로 해서 용이 그 물의 왕이기 때문에 화재가 많이 났었습니다. 궁궐에. 그래서 화재를 막는 용도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용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바로 이제 임금님이 있는 곳 그리고 법왕인 사찰 이런 곳들이 이제 용이 있는 곳이라고 하듯이 지금 현재 천장에도 이와 같이 용의 모습을 그려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에 보시면 이렇게 긴 칼이 실제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창도. 그런데 여기 그 끝부분에 뭐 청룡도, 운룡도 해가지고 할 때 이와 같이 그 용의 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모습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의장대의 모습이라든지 노부 같은 거를 해주면 노부에서 그 임금님이 행차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금님의 뭐 도장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임금님을 행차할 때 여러 가지가 가면서 좌우에 굉장히 많은 깃발들이 가는데 그 깃발들 중에 특히 황룡이라든지 홍문대기라든지 해서 용들이 그려지는 깃발들이 가면 멀리서도 저게 임금님을 상징하는 그 임금님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일반적인 깃발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걸 그릴 때도 그 뭐 단청 안료로 그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임금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칼 중에서도 보시면 이 끝부분에 용이 이렇게 그 머리 형태로 그려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또 뭐 있냐면 가마 같은 것도 실제로 보면 임금님 것을 보시면 가마가 있으면 가마 끝부분에 장강이라고 해서 큰 끝에 항상 용머리 형태로 만들어져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임금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곳으로서 그 이런 그 끝에 이와 같은 용머리들이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가장 이러한 공예품들 중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종묘 건데 실제로는 그 종묘 의궤에는 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는 몇 가지만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제례 드릴 때의 제례용 그릇에서도 끝부분에 이렇게 그 용이 입에서 그 술을 따를 수 있게 요 부분이 입 부분이거든요. 그럼 손잡이 부분에서 술을 따르는 그런 거에서도 용의 모습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머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왕실에서 보면 창덕궁이나 경복궁을 가보면 가져가지 않은 좀 큰 그 이제 뭐 침대라든지 그 다음에 좀 우리나라 그 뭐 보통 저기 조선시대 목가구에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그런 가구들이 왕실 가구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구들에 보시면 이렇게 용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이렇게 용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에 그 그려져 있는 용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거는 주로 용의 경우 수가 주로 놓아져 있고요. 중국의 경우는 같은 거가 있을 때는 짜져 직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친박 라인이라든지 수박 라인들이 수를 놓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중국과 좀 다른 수법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이 인간문화재들 자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계속 이런 걸 보고 작업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비 것 중에 이러한 용으로 되어 있는 비녀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 큰 결혼식 할 때 머리에는 비녀가 굉장히 많이 꽂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꽂히는 머리에 이와 같은 그 금으로 되어 있으면서 용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밀랍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 머리도 실제로는 그 이렇게 유행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앞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뒤로 이렇게 넘겨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머리를 갈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양은 좀 다르긴 한데 지금 현재는 이제 형태만 이렇게 보여드려요. 보시면 여기는 그 진주가 박혀 있는 겁니다. 진주를 하고 그 다음에 입체적인 표현으로 이와 같이 그 해서 비녀 모습에 이와 같이 그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기 중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 중에 여러 곳에 있었던 향로에 이렇게 용머리가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준 항아리라고 해서 왕실에서 썼었던 큰 항아리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왕실에서 제사 지낼 때 술을 담았던 항아리인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 중에는 도자기가 있는데 용충 항아리, 용항아리라고 하는 용준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백자로 되어 있는 그 이 청아로 되어 있는 백자 그 용준 항아리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거기에 이제 왕실에서 행사 때는 거기다 쌀을 담고 거기다 그 나무 같은 거 있죠. 나무라든지 이런 걸 넣고 행사를 그 했을 때의 그 공간을 빛내는 그런 거로 사용되기는 하는데 종묘 제례 때는 이렇게 술을 담는 용도의 이러한 항아리들이 사용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이러한 그 이 괴들 있죠.
저기 옥책이라든 이런 걸 넣었었던 괴는 왕실 그 왕이나 왕비 거에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왕비 거에는 이렇게 봉황이라든지 이런 무늬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서요. 왕일 때는 용이 그려져 있다면 왕비일 때는 봉황이 그려져 있는데 딱 그거는 꼭 지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색은 왕일 때는 붉은색, 그 다음에 이 세자와 세자빈일 때는 검은색이었던 거는 지켰는데 이렇게 금으로 그려서 했었던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원래 여기가 보장, 여기가 책장이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문 열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신주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주가 있고 그다음에 왕과 왕비라고 딱 되어 있으면 여기도 거기에 그 왕을 상징하는 도장, 왕을 상징하는 책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교명이라든 이런 게 많이는 없어도 최소한 그 돌아가셨을 때 시호보라도, 문종이라고 부르는 시호보, 고종이라고 부르는 시호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다고 하는 부분,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는 이것도 또한 그 여기가 워낙 오래돼 가지고 그 청소 안 해가지고 지저분하다고 해서 지금 없어졌는데 여기도 실제로는 한 두세 겹이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왕실답게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대로 좀 갖춰야 될 건 갖춰야 되지 않나. 그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보장, 책장, 신주장 해가지고 이 종묘 의계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신주장 앞에 신주를 꺼내면 여기다가 이 궤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그 앞에 탁자 있고 그다음에 관지통 있고 그다음에 산계가 다 있고, 현재의 모양은 다 그대로 있는데 원래 들어있어야 될, 지금 계속 보여드렸던 가장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넣어야 종묘가, 아니면 조선 왕실이 원래 그 왕실의 왕권을 상징했었던 위엄을 제대로 갖추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상징물은 즉위식이라든지 왕비를 맞거나 이런 기쁜 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돌아가신 날까지 하겠지만 이런 행사 때마다 실제로는 만들어요. 그럼 왕을 왕답게, 왕비를 왕비답게, 왕세자, 세손, 황제 이런 지위나 격에 따라 만들었거든요. 그런 만들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실용성도 중요하지만 친밀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원래 있어야 될 그곳에 조금, 만약에 박물관으로 옮겼다고 하면 복원해서라도 하나 우리 그 인간문화재들 기술로서 다시 만들어서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조선 왕조가 왕실로서의 존엄성을 표방하려고 했었을 때의 그 느낌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 조선 왕실 500년 동안 내내 이렇게 이 의계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똑같이 제대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서 지금까지 왔듯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도 그걸 물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 선생님들한테 제가 조선 왕실의 왕권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공예품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예전 우리 그 선조들이 했었던 걸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듯이 우리 후손들한테도 지금의 이 마음을 계속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